입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 150쪽입니다. 한일회담과 6.3 학생운동, 군사정권과 한일회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국 대륙에 공산당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음악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당당하게 승전연합국의 반열에 낀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8억의 민심과 광대한 대륙을 잃고 타이완 섬에 궁색한 망명정부를 세울 뿐이었다. 중공의 탄생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략구상에 타격을 입은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을 상정하고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국교교섭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회담의 배경과 기본적 성격에 관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인 동경대학의 와다 하루키 교수의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로 패전국의 상태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서방 여러 나라에 광하였을 뿐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 처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 청산을 문제 삼게 된 것은 1965년에 조약에 이르는 한일 교섭 과정에서였다. 대립의 세월이 계속된 끝에 한국이 청구권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구조약의 무효에 관한 조약 제2조는 합의된 영문 텍스트를 양쪽이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 적당히 해석함으로써 매듭지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 조약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소수파 의견은 뒤이어 일어난 베트남 반전 운동과 함께 퍼져나갔다.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분석도 참고할 만하다. 1964년 초 프랑스의 드골 정부가 중공을 승인하자 미국은 중공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봉쇄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강력한 반공 라인을 구축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었다.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진압과 관련하여 버거 대사가 국무성에 보낸 전문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미국의 이해가 깔려 있음을 능히 짐작케 한다. 야당은 학생을 이용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쟁점을 통해서 정부를 타도하고자 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현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시험할 수 있는 최초의 무대이다. 학생들의 시위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무력의 사용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버거 대사가 미국에 보낸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아래 1961년 제6차 한일회담이 재개된다. 1951년에 시작된 이래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민족적 과제였다.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민정이양에 성공한 박정희는 나름대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마침내 타결의 윤곽이 잡힌다. 1962년 11월 12일 한국 측 특명대사 김종필과 일본의 외상 오이라 사이에 교환된 각서는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 1. 3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10년에 걸쳐 공여한다. 2. 2억 달러의 유상 원조 가로 열고 해외 경제협력기금을 10년에 걸쳐 가로 열고 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환 가로 닫고를 제공한다. 3.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따라 수출입 은행을 통해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돈 문제였다. 돈 이외에 보다 중요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감추어졌거나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역사는 영원히 감추어지거나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다. 훗날 한일 관계에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진 것도 한일협정의 타결을 통해 외형적으로 정상화된 포괄적인 관계 속에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대다수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한일협정은 또 하나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한일회담의 진행.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1964년 3월 23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동경에서 5월 초순에 한일협정이 조인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미 시작된 반대 투쟁을 오히려 가속화시켜 김종필의 동경 발언 바로 다음 날인 3월 24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8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투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순수하고 소박했던 학생들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존중하였고 한일협정을 통해 얻게 될 대일 청구권 자금이 얼마만큼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심했다. 그보다 그들은 평화선이 허물어져 제주 앞바다에 일본 배들이 출몰하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정서가 특히나 감수성이 여학생들을 자극하여 구체적인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3월 25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진민자와 법대 학생회장 신춘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경비점 모금운동 선언문이 그것이다. 젊은이의 정열과 양심에 불을 지른 열당은 순식간에 전염된다. 각급 학교는 연일 성토대회를 열고 가두 시위에 나섰다. 원주의 대성고등학교에서도 데모가 일어난다. 학생 400여 명이 차라리 하루에 한 끼를 굶더라도 일본에게 굴욕적인 구걸을 하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지 행진에 나섰다. 학생들은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단 이사장 장일순이 배후의 인물로 지목되어 체포된다. 일일이 수집조차 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건들 중에서 1964년 5월 20일에 발표된 3건의 선언문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이다. 먼저 서울대학교 520 선언문 으로 제호가 달린 글은 서울대 물리대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소속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것으로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지적 성향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다. 민족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섰다. 족은 지금 민족적 전통의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의 과감한 투쟁을 갈구하고 있다.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압 세력,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 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다. 5월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 민주 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 탄압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외세 의존의 모든 사상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전체 국민의 희생 위에 홀로 군림하는 매판 자본의 타도 없이는 외세 의존과 그 주구 매판 자본을 지지하는 정치 질서의 철폐 없이는 민족 자립으로 가는 어떠한 길도 폐쇄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민족적 긍지를 배반하고 일본 예속화를 촉진하는 굴욕적 한일회담의 즉시 중단을 엄숙히 요구한다. 우리의 지성과 양심은 민족 이익에 역행하는 어떠한 기만도 왜곡된 논리에도 증오와 거부를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같은 날짜에 전국 대학생연합회 이름의 한일회담 반대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 역시 물리대 학생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5.16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일관한 이 선언문은 한일회담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서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 사이에 더 이상의 타협, 공존의 여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선언문은 혁명 공약 6개 항목을 차례차례 비판하면서 공약의 원초적 허구성과 기만적 요소를 적시했다.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이 서민 대중에게 희망의 등불로 인식되었던 기아 탈출의 약속 제4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권층의 부정부패로 인해 서민 대중은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한일회담의 중지, 재벌 재산의 몰수 및 처벌, 학원 사찰 중지, 부정부패자의 처벌, 정치범 석방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문서를 마무리한 문장은 5.16 주체 세력이 내건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였다.
두 건의 선언문 발표에 이어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장례식의 조사는 풍자와 해악이 절박한 분노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그러나 시체여,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거기서 내 옆사람과 후딱 주고받은 그 입가의 웃음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대량 검거의 군호인가? 체류탄 발사의 신호인가? 그러나 시체여, 우리는 믿는다. 그것은 목 메이도록 뜨거운 조국과 너의 최초의 악수인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죽은 이의 입술가에 변함없이 서리는 행복의 미소인 것을. 시체여. 조사를 쓴 김지하, 본명 김영일은 이렇게 회고한다. 그 장례식 조사를 내가 쓰고 그 책임과 발표와 낭독 등은 정치학과의 똘똘이 송초론이 맡았다. 지금 생각해도 그리 잘 쓴 명문은 못 되었다. 그러나 처음 쓰는 문장이라서 도리어 투가 없고 산뜻한 풍자미가 곁들여져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1970년 사상계에 장시 오적을 발표함으로써 정식으로 앞에 등장하여 일약 저항 시인으로 떠오른 김지하, 훗날 시대의 양심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김지하의 데뷔작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소박한 인식. 앞서 살펴본 바처럼 5.16에 대해서 초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철저한 반공을 제1의 국시로 내세운 5.16 주체 세력의 단호함은 전후의 폐허와 궁핍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곤고의 원인이 원수의 공산당에 있다고 생각했던 전쟁 세대를 매혹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또한 윗세대로부터 전쟁과 피폐의 책임이 북한 괴뢰 정권에 있다고 배워 거의 맹목적인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보다 큰 차원의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생각은 당시 보통 학생들의 머릿속에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적개심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터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3.1절 노래말,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종 노래말 등의 가사를 마디마디 줄줄이 깨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국경일을 기념하여 열린 각종 웅변대회는 청년학도의 반일의식을 고취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한마디로 전국의 청년학도가 반공 반일의 초병이었다.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미처 세상에 눈뜨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일협정이야말로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재학 중에 학보병으로 입소하여 군대 체험을 쌓은 복학생 이영희의 솔직한 회고를 들어보자. 경기고등학교 시절에 야구선수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신사 스포츠맨 이영희의 진솔한 기록은 당시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학에 복교한 이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한일회담 반대 학생 데모였다. 내가 2학년으로 복학한 1964년 소위 6.3 사태가 발생했다. 나는 과연 한일회담을 반대해야 하는지 확신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사정권에 대해 그렇게 큰 비판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나의 정치적 수준이 아직 낮았기 때문이지만 4.19 직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1학년 때는 군사정부도 사회 정화와 개혁에 매진할 때였다. 군대에 가봐도 쿠데타 때문에 군의 기강이 오히려 전보다 더 세지고 질서도 제대로 잡혀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의 데모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다. 이영희, 우리 시대의 삶과 나의 생각, 시대가 던진 질문 속에서 29쪽의 내용입니다. 무장군인 법원 난입과 변협의 활약.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물리대생과 법대생들의 데모를 시발점으로 한일 회담과 학원 사찰을 반대하는 성토대회, 시위, 단식이 계속된다.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된다. 올해는 인권변호사의 비조로 불리는 이병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된다. 5월 21일 일단의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판사들의 매국적 판결에 불만을 품은 무장군인 13명이 그날 새벽 서울 형사지법에 난입하여 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어서 군인들은 전날 당직 판사였던 양엄 판사의 집으로 몰려가 영장의 발부를 강요하는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러한 만행에 대해 사법부는 공개적으로 항의조차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변협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병림 변협회장은 사건 후 4일이 지난 5월 25일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성명을 발표한다. 6월 3일 밤 서울 시내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6월 22일 이병린 회장은 인권에 관한 건의서를 발표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와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한다. 변협은 이 건의서를 각 신문사와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어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계엄사령관에게도 발송한다. 엄청난 파란이 일어난다. 건의문의 골자는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계엄법 제4조가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즉각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을 모두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쟁이나 사변에 있어서 적에게 포위된 때로 한정하고 있었다. 변협은 바로 이 조문을 들이대면서 6.3 사태는 전쟁도 사변도 아니며 적에게 포위된 상태도 아니므로 계엄 선포는 위법한 조치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일반의 예상과 자신의 각오대로 이병림 변호사는 6월 27일 김동주 변협 사무장과 함께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7월 28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연금된다. 학생 학기 들어서도 계속된다. 그때마다 정부 학교는 가정 일변도의 진압책을 쓴다.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 구속되었다가 풀려나곤 했다.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은 데모 주모자로 기소된 법대 학생회장 정정기를 비롯하여 김정용, 오낙준, 김병만, 신영무 등 법대생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학생운동의 중심 이동 물리대에서 법대로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물리대 중심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5년에 들어서는 서울 법대가 그 지도부 역할을 인수하게 된다. 1964년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민비연 소속 학생들을 위시한 물리대 지도부 학생들이 줄줄이 체포, 구금됨으로써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이다. 민비연의 지도교수 황성모도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렇게 해서 학생운동의 메카가 물리대에서 법대로 천도에 옴에 따라 조용래도 나이와 경력에 비해 무거운 일을 맡게 된다. 이영희의 회고에서 1965년 봄 동숭동 캠퍼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학생 데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음해 1965년에는 중심이 물리대에서 법대로 넘어왔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어느 날 아침 기습적으로 행해진 법대 데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도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데모대가 막 거리로 출발하는 교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묻는 후배 조용래의 질문을 받고 엉겹결에 내린 순간적 결단에 의해서였다. 어떤 재야 기독교 학자가 사건의 신학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나에게 하나의 사건의 신학이었다. 내가 참여를 결단하게 된 데는 6.3 사태 때 친구들에게서 받은 비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 또 한편 줄곧 나를 지배해온 행동주의 사상의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내가 데모에 뛰어든 것은 반드시 우연만은 아니었다. 나는 함께 연행되어 온 일부 주동급 학생들의 진지한 자세에 놀랐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옳은 일에 가담했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다. 1960년 4월 10일 학생들의 시위가 있은 후에 서울법대 당국은 15일 밤 11시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16일부터 7일간 휴강하기로 결정한다. 휴교 중인 4월 17일 유기천 법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투입되어 1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던 법대생 39명 전원이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학장의 요청으로 경찰을 학교에 투입시킨 이 사건은 대학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24일에는 법대 교수회의에서 4월 10일 시위 주동자 정성철 등 3명, 단식 농성 주동자 정대철, 이엽 등 9명에 대해 무기징역 처분을 내린다. 5월 20일 9시 법대생 200여 명은 학생총회 및 학원 자유 수호 gol기대회를 열고 정당한 법적 이유 없는 강제 연행, 체포, 미행 등을 즉각 중지하고 감금 학생들을 무조건 석방하라는 대정부 경고문과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법대생들은 경찰 진입 요청, 학생 징계 등 학교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법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의는 해방 직후에 국대한 반대와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의 입학 거부 때 이어 서울법대 사상 일이었다. 학생들의 동맹휴학 결의에 따라 20일 학교 측은 긴급 교수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1일 다시 교수회의를 속개하여 학칙 42조를 적용, 주동자와 동맹휴학 참여자 35명을 처벌했다. 무기정학 이인재, 임종물, 6개월 정학 장명봉, 3개월 급신 이국 조용래 등 징계 결정 후 6.27 학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애쓰되 극단의 소수의 학생들이 타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원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학생의 징계도 교육의 한 과정이다. 학원의 자유란 그런 한도 안에서만 보장되고 또 그것이 참다운 학원의 자유인데 학생들은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학원의 자유를 깨뜨리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철저히 다스리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동맹휴학이 끝나고 학교문이 열린 5월 24일 9일 만에 등교한 법대생들은 낮 12시부터 총학생회를 열고 유기천 학장의 사임을 주장한다. 학생들은 유기천 학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재차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으로써 사태는 극한으로 줄다름쳤다. 5월 25일자 조선일보는 서울법대 사태를 사회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특히 활자로 뽑은 극한 사태로 몰고 간 사제간이라는 제목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사는 강경 진압 방침을 천명한 정부의 성명보다 학교에 대한 불신이 더욱 문제라면서 학교 측의 처사를 비판했다. 5월 26일 김춘봉 동창회 부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간부들이 중재에 나섰다. 중재의 결과 학생들은 맹유를 풀고 유기천 학장은 31일자 교수회의를 거쳐 징계학생 전원을 구제하는 타협으로 결말이 났다. 10일 만에 징계가 해제된 것이다. 조용래 학적부에도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학생들의 반대 투쟁 중에 특히 제주대학교의 경우는 특기할 가치가 있다. 1965년 3월 당시 학생 총수가 6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제주대학교에서도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계속되었다. 법학과 3학년생을 중심으로 한 시비인은 대학 본관 앞에서 밤 9시경 햇불 시위를 강행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때마침 현장에 있던 동아방송 기자의 도움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 햇불 시위의 반향은 예상 외로 컸다. 특히 휴가차 서귀포에 머물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규모는 작았지만 예상 밖으로 완강했던 제주에서의 이 시위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야당, 학생, 교수, 문인, 각종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맹렬하게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7월 14일 밤 정부가 제출한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격 발의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대학 교수, 예비역 장성, 종교인, 문인 등 300여 명은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위한 13개 사회단체의 연대투쟁 조직으로 조국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했다.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배경 1년 이상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한일 회담은 6월 22일 오후 5시 한국 측 수석 정권대표인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일본 측 수석 정권대표 시나 S사부로 외상이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14년 동안 끌고 온 국교 정상화 과정이 종결된 것이다. 조약 제2조가 이 문서의 역사적 의미를 천명한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당시 어떤 정치적 책략이 숨어 있었든지 결과적으로는 한일 회담의 타결을 통해 한국 경제건설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보편적인 것 같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1997년 2001년 발행은 한일협정 체결이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와 자존을 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은 당시 학생들이 반대했듯이 한일회담의 타결을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소액의 대가로 팔아넘긴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로 평가한다. 한국 법학에서 일제잔재를 청사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한상범 교수는 역사의 법정에 세운 박정희의 양대 범죄로 매국적 한일협정을 체결한 죄와 친일 일제 군국주의 인맥을 재구축한 죄를 든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훗날 결성한 6.3 동지에는 한일회담의 성격과 의미를 이렇게 요약한다. 한일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전략구도로 완성하려던 미국의 구상이 관철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를 통해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경제발전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급박한 정치경제적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반대는 곧바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항거였으며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항의였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구국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당시의 국내외 정황과 연결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투쟁은 당시 뉴욕타임스의 표현과 같이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한일협정 곧 미국이 원하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구도의 완성과 박정희 정권의 급박한 정치 경제적 요구의 관철을 의미했으므로 반대 투쟁의 이면에는 엄연히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박정희 정권과 외의 부당한 압력과 침해에 대한 항거와 항의가 내재하고 있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만성적 재정 적자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원조가 힘들어진 미국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자본 확보가 다급해진 박정희 정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부합했다. 또한 전후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팽창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내심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에게는 한국에 대한 비용 축소와 극동의 안정 유지를, 한국에게는 한일 간의 경제적 관계 확립을 통한 자본과 새로운 시장 확보를, 일본에게는 새로운 자본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는 열쇠였던 것이다. 군사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1950년대에 소련과 양대체제 구축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 원조를 감축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세력권 유지를 위해 일본을 끌어들여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 군사적 부담을 감당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대만을 군사적으로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확장 일로를 달리고 있던 베트남 전쟁 역시 아시아 태평양 방위에서 일본의 가중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방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인식 아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예에 따라 한국이 적대적인 세력권, 즉 중공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의 깊숙한 개입 속에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해외 자본의 유치와 해외 시장 확보의 목적 이외에도 박정희와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후 분석은 사상계 1965년 7월호에 서울대학교 한일문제연구회 이름으로 실린 기고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35년 후의 사후적 분석은 당시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정확했음을 알려준다. 이 기고문은 이영희가 초안을 잡고 임종률이 가필했다. 평소에 김중태, 김도연, 현승일, 손정박 등 물리대생과 교류가 깊었던 임종률은 물리대생들의 세미나에서 거론되던 여러가지 정보와 입장을 종합하여 하나의 문건으로 압축한다. 그 뒤 이들은 법대생과 물리대생의 합작품인 이 원고의 기고자를 서울대학교 한일문제연구회라는 단체로 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자의 신원을 감추기로 하기에 앞서 한일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성 있는 태도로 그 문제점을 밝혔음을 보고 학생들의 저지투쟁이 그 얼마나 논리정연한 것인가를 재인식해야 한다. 라는 편집자의 주석이 부기되어 있다. 무장 군인의 학원 진입과 6.3 학생운동. 1965년 4월 3일 동경에서 한일협정의 가조인식이 거행되었다. 4월 10일 법대생들은 성토대회를 열고 한일협정 조인을 규탄하는 데모를 열었다. 9월 10일 다시 시작되었다. 시위를 지휘하던 법대학생회장 장명봉과 임종률 등 1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새로 체결된 기본조약의 성격을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 규정한 법대생들은 14일 오전 11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 투쟁에 임하는 서종환의 일기장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기 옮겨 적는다. 단식은 새로운 혈액순환의 시도이다. 지금 흐르고 있는 피의 순환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혈액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장엄한 결단이다. 혈액순환을 바꾸는 지금까지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것이며 혁명인 것이다. 새로운 정신혁명으로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을 채택하겠다는 의연한 결단인 것이다. 서종환 나의 대학생활 384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다음 날의 참여자가 12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단식 중 쓰러진 학생들은 링거를 맞고 단식 장소로 되돌아오곤 했다. 1학년 조용래는 박동수, 문영극, 안기룡, 박승만 등 30여 명의 동급생들을 단식장으로 끌어 진지하게 참여했고 손학규 등 물리대생들이 수시로 격려차 방문했다. 멀리 공릉동에서 찾아온 공대생 이시우도 있었다. 홍릉의 상과대학에서 원정을 와서 단식에 동참한 40여 명의 이름 중에는 한이현, 강철규, 정운영, 김근태 등 후일 전국적인 인물로 성장한 이들도 보인다. 단식 농성은 22일 오후 7시까지 무려 200시간 동안 계속된다. 당초 200시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22일 5시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자 참담한 허무감을 추슬러야 할 필요가 절박했던 것이다. 전국적인 거센 반대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22일 오후 5시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결론지었다. 거의 누구도 조인 내용에 만족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의 살림에 비관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야당의 극한적인 반대, 교문 폐쇄와 학생들의 단식, 데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엄한 경계를 펴면서 조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민족적인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대 학생회장으로 반대 데모를 이끌었던 장명봉은 한일협정이 조인된 1965년을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버금가는 국치의 해로 규정한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65명 학생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민족 주체성 확립, 조국 자주성 확립, 몸은 탈진했고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 속에서도 새롭게 각오를 다진 이들은 협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인 국회의 비준을 저지한다는 다음 목표를 세우고 일단 해산한다.
이미 기말 시험을 거부하여 학교는 조기 방학이 선언된 터이기에 자동적으로 정치 방학 16개 대학의 교수들이 동숭동 서울의대 교수회관에 모여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 서명한 353명의 교수 중에는 황산덕, 양호민, 임원택 등 3사람의 서울법대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8월 14일 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110대 0의 표결로 한일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킨다. 8월 17일 법대 학생회는 한일협정 비준안 회담, 일당 국회 통과 무효 선언식을 갖고 개학과 더불어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8월 21일 개학 첫날 유기천 법대학장은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학생회장 장명봉을 제적 처분한다. 도하의 신문들은 일제히 깨어진 사제지간을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한다.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여 법대생들은 24일부터 시작되는 1학기 기말 시험도 거부한 채 동맹휴교에 들어간다. 정치방학을 끝내고 개학한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학가에서 연일 한일협정 비준 무효, 국회 해산 등의 구호 아래 격렬한 성토대회와 데모가 이어지자 정부는 24일부터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데모 저지에 나선다. 25일에는 사상 최초로 무장 군인이 학원에 진입한 사태가 벌어진다. 데모대를 쫓아 고려대학교에 진입한 무장 군인은 강의실과 도서관에 체류탄을 쏘고 남녀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한다. 8월 26일 마침내 위수령이 발동되고 고려대학교를 위시한 주요 대학에 군대가 주둔한다. 신성한 학원이 군화의 발구발에 유린당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계속 강경일변도로 밀고 나간다. 8월 27일 신태환 서울대 총장을 돌연 해임하고 후임의 법대학장 유기천 교수를 임명한다. 신태환 총장에게 학원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신태환 총장은 퇴임의 변호를 통해 총장은 항상 교수와 학생의 편에 서서 그들의 갈 길을 가르치는 것이나 작금의 사태에서 책임을 다할 수 없어 물러난다면서 학생에게 가해지는 모든 징벌이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받았다. 9월 15일 경찰의 호의 속에 취임식을 가진 유기천 신임 총장은 서울대생에게 고함이라는 취임사에서 대학의 끽낀사는 학생에 의해 유린된 교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학생의 본령을 거부하는 학생 아닌 학생을 적출하여 추방함으로써 선량한 학도를 보호하고 학원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정부는 윤천주 문교부 장관 또한 경질하고 강경소심파로 알려진 권오병 법무부 차관을 새 문교부 장관으로 기용한다. 새 장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유기천 교수 자신이 남긴 증언이 있다. 유기천 총장을 청와대로 부른 박정희 대통령은 새 장관을 추천해보라고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사양했더니 대통령은 모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을 거론했다. 유기천 총장이 그 사람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내자 대통령은 그러면 법무차관이 어떠냐고 했다. 유기천 총장은 좋다고 했다. 문교부 장관과 서울대 총장의 경질과 더불어 학원 정책은 강경일변도로 내달았다. 각 대학의 데모 학생에 대한 징계 선풍이 불어닥쳤다. 또한 권오병 장관은 각 대학에 정치교수를 추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21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교육공무원 특별징계회의가 열려 황산덕, 김기선 두 서울법대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물리대의 황성모 교수와 법대의 양호민 교수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학교에서 쫓겨난다. 이와 함께 고려대 김성식, 이학령, 연세대 이극찬, 이화여대 이형구 교수 등이 정치교수의 낙인을 안고 대학에서 쫓겨나 오랜 시일에 걸쳐 낭인의 생활을 강요당한다. 중국의 학생운동. 중국의 달력에는 5월 4일이 청년절로 기재되어 있다. 1919년 봄 북경의 학생 데모에서 시작하여 상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3파 투쟁,
파과, 파공, 파시를 거쳐 6월 28일 강화조약의 거부로 이어지는 전국적 운동이 전개된다. 이 운동은 리따짜우, 천두수, 루신, 우이, 후수, 차이웬페이 등 지식인의 주도 아래 청년 학생들이 행동대원으로 나섰던 것이다. 특히 이 운동의 절정기인 6월 3일에 일어난 북경대 학생들의 데모는 흔히 오사운동으로 총칭되는 신문화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의 데모는 1919년 6월 3일 북경대 법과 학생들이 주도하여 북경 소재 20개, 2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을 동참시킨 가두 시위였다. 정부는 대학에서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차이웬페이 북경대 교장 가로 열고 총장의 퇴임을 종용했고 그가 불응하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퇴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진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학생들의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차이웬페이는 교장직을 사퇴하고 6월 9일 오전 한 장의 편지만을 남겨놓고 북경을 몰래 빠져나갔다. 학생 석방으로 정부가 제시한 자신의 퇴진을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대의 말을 죽이는 자가 길가의 어린아이다. 백성도 또한 매우 지쳤으니 약간의 휴식을 주어야 할지니 나도 조금 쉬고 싶습니다. 북경대학 교장직은 정식으로 사직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북경대학의 신정신의 상징이며 신문화운동을 지키고 키운 인물인 차이웬페이 교장의 사직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은 차이웬페이 교장의 사직을 군벌 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분격한 학생들은 애국의 일념을 불태우며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를 지키기 위해 차이웬페이 교장의 복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직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도 점차 그 강도가 더해졌다. 한국의 6.3 학생운동을 특히 1919년 중국 북경 학생들의 오사운동과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오로지 청년 학생들의 우국 충정이 분화구를 찾아 터진 운동이란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1919년 북경 오사운동의 학생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류추바이는 1920년 자신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사운동은 갑작스럽게 폭발했다. 그리고 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었다. 나의 동지들은 모두 나와 똑같이 불가사의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학생운동에 참가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 속에 단지 사회가 이름도 모르는 독증에 걸려 있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면 될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학생운동의 의의는 그런 것이다. 크로포토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 차례의 폭풍은 수천, 수백만 권의 책보다 낫다. 흔히 군중심리라고 냉소하는 그 열혈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지독한 병증에 걸린 사회, 그리고 군벌 정치와 봉건 예교에 지배되는 사회였다. 그 속에 움튼 막연한 변화의 요구는 이와 같은 소외감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것들이다. 폭발의 계기는 청도를 반환하라 라는 구호 하나로 충분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처한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1919년 북경대학의 학생과 1964년과 1965년 서울대 학생운동 사이에는 공통된 요소가 많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들 중 소수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국제정세 흐름에 민감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군중심리라는 열정 속에 동참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분석 없이 오로지 애국이라는 열정 속에 동참했다가 군중심리와 더불어 운동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은 류추바이와 이영희의 사건의 신학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북경대학의 5.3 학생운동이 병든 조국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국토의 일부가 외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를 외친 것처럼 6.3 학생운동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김으로써 정신적 예속관계를 자원하는
도덕적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낸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글을 읽다가 제가 좀 머뭇거린 게요.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북경대학의 5.3 학생운동이 아니고 여기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북경대학의 5.4 학생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6.3 학생운동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쳐서 북경대학의 5.4 학생운동이 병든 조국 중국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국토의 일부가 외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를 외친 것처럼 6.3 학생운동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김으로써 정신적 예속관계를 자원하는 도덕적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낸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둘 사이에는 실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는 대학사회 전체가 운동에 참가하였고 특히 대학 지도자의 영도 아래 운동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학생과 교수 사이의 신뢰보다는 불신과 반목의 분위기가 지배했다.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의 시위를 가차없이 진압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학원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유기천 총장의 대학과는 아마도 격동기 대학의 행정을 담당한 교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학자적 소신은 군사독재 정권의 존립 기반과 직결되어 있었다. 북경대학에서는 차이웬페이 교장의 유임이 학생들의 구호였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유기천 총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데모가 벌어진 것이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불신은 군사부 일체를 금과 옥조로 신봉하는 우리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대립은 후일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가 강화되면서 학교와 학생 간의 불신이 커질 때 아주 나쁜 선례로 작용했다. 군사정부에 의해 임명된 총장은 정부의 충실한 대변인이었을 뿐이다. 지극히 양심적인 학자 출신 총장마저도 정부의 강압적인 요구에 속수무책, 시대를 탓하고 한숨으로 나날을 넘길 뿐이었다. 스승과 제자, 학교와 학생 사이에 강한 내부적 신뢰 관계가 존재해야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4.19 때는 학생들의 의거를 지지하기 위해 교수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던가. 1960년 4월 22일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교수들의 사진은 전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주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청년과 원로지성이 함께 등을 돌린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도끼의 지성 유기천 총장. 한국 사회에서 강의와 연구가 본령인 대학 교수들이 정치 권력에 참여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란거리 중에 하나다. 정권의 정통성이 문제될 때마다 정치 권력은 대학에서 인적 자원을 동원해 왔다. 특히 박정희 집권 이후 대학은 언제나 정치 권력에 대한 잠재적 비판 세력의 주요한 터전이었다. 정치 권력은 명망 있는 교수들을 내각에 참여시키거나 교육정책의 주된 브레인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80년대 5.6공화국도 대학 총장 출신의 교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함으로써 동요하는 민심을 사보려고 시도했다. 이는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거의 모두 집권 과정에서 정당성에 큰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준다. 유기천의 경우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기천 교수의 총장 발탁은 그의 개인적 소신을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대학 내 확실한 지지 세력을 공인한다는 의미도 컸다. 도끼의 지성으로 상징되는 유기천 교수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의 후광이 크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동경제대 법학부 우등 졸업생으로 당시로는 거의 유일하게 세계 석학들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학 유기천은 일본 교육의 산물이었다. 그가 박정희와 벌인 고집과 도끼의 대결도 일본적 군인과 일본적 학자 사이의 기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유기천 총장에게 이례적으로 각별한 예우를 갖추었던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이 길러낸 석학에 대한 일본 육사 출신 군인의 경배이기도 했다.
다음과 같은 김철의 정교한 분석은 유기천 교수에 대한 당시 학생들의 엇갈린 반응과 이중적인 평가를 잘 정리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1960년대나 1970년대를 반성적으로 회고할 때 그 물질적 팽창이나 시설의 현대화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일단 통과하여 학생이나 일반 시민의 대학과 대학 구성원에 대한 마음에서의 존중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유기천 교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그 시대에 가능한 대답일 수가 있다. 그는 5.16 주체 세력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 결과로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졌던 1964년과 65년의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그가 당시에나 나중에 밝힌 대로 부정적이 아닌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는 초기 개발주도 세력의 호감을 샀고 그의 고답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양해 내지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던 국립대학의 학장과 총장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 그의 생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나 나중에나 평가가 엇갈린다. 극단적인 비판은 그가 학장직과 총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는 친정부적이었고 특히 그 증거로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격렬한 참여를 했던 당시 법대학생들에 대한 가차 없는 엄격한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보도된 감탄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당시 대통령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하던 대표적 일간지가 취재한 바로는 극렬한 학생 시위대에 맞서서 고집스럽게 인기 없는 역할을 수행하던 유기천 학장을 박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야말로 큰 직책을 맡을 사람이다 라고 감탄했다는 기억이 있다. 학문과 정치, 대학의 정치화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 세대의 회의 같은 것들은 이후에 즉 1972년 유신 전후의 상황에서 유기천 교수가 보여준 기본적 태도에서 다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한국 대학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공개적으로 행해진 양심선언이란 점에서 특이하고 학자의 진실이 교실에서 어떻게 행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추이를 가졌는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미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1학년으로 조영래와 함께 한일회담 반대 200시간 단식에 참석했던 김철은 또한 유기천으로 상징되는 대학의 지도자와 학생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위의 맥락은 당시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일종의 대학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우리 세대의 학생들, 더 특화해서 1965년 이후 개발 독재 방식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던 같은 시대의 클래스메이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우선 우리들은 4.19 이후의 시민문화의 전개에 이미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10대에 겪었던 헌정 질서의 중단은 모든 법학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입헌주의에 대한 파괴이었다. 또한 우리가 생애에 업으로서 선택한 법학은 법치주의가 전제 조건이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희망과 포부를 가졌든지 법학 또는 독재에 타협할 수 없다는 막연하지만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대학 초년에 겪었던 일들 중 유기천 교수와 관계된 일에서 이해 못했던 사건들, 즉 그가 총장에 임용될 전후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정치 세력과 그와의 밀월 관계는 그가 학사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시위 등에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려고 했다는 오해와 함께 다소의 억측을 낳게 하였다. 그는 권위주의 문화에 친숙한 권위주의적 인격이 아니냐 또는 그가 대학 내부에 있어서 결정권을 쥐기 위해서 주도적인 정치권과의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되지 않는 억측이 있었다. 당시에 야당성이 강한 언론 일부가 그를 몇 가지 일화들로 매도하려고 했던 동기 중 하나가 그의 비타협적인 성격, 그의 비대중적인 처신이라기보다는 총장이 되기까지의 권력층의 호의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았던가라는 추측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그 자체가 설명력이 있다. 유신체제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보장 없는 망명의 길을 택한 경과를 보더라도 그의 처신을 흔히 오해했듯이 학원 정치가의 고개 중 일막이라고 매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유기천 교수는 1971년 유신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에 당국의 추적을 받아 잠적하다가 망명의 길을 택했다. 그가 강의실에서 한 마지막 강의의 내용은 당시 지하학생신문
정의의 종, 발행인 이신범, 4304년 5월 18일자에 실려 있다. 한일회담에 대한 그의 태도는 실제로는 한일회담의 주간 세력이었던 독재개발 세력을 의식해서라기보다 다소는 몰 정치적이고 주관화되어 있던 그의 고집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저항 세력에 대한 그의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 역시 정치사적 맥락보다는 대학의 정상화나 제도화에 대한 그의 고집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유기청 교수의 경우에는 정치 일선에 나서거나 혹은 고위간직에 진출했던 다른 교수의 경우와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가 불러일으킨 오해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대학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려고 했을 동기에서였을 수도 있다. 우리 세대가 학생 시절에 가졌던 약간의 냉소주의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세대가 뒤늦게라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라는 정신적 자유의 범주를 역사적 경험에서 알게 됨에 따라 새로운 안목도 지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기청 교수는 그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일관된 정신적 자유의 원칙 아래 대중의 오해나 대중의 논란에 별 개의치 않고 스스로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178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카린 밀수 사건과 학생운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